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데 먼저 돈을 주고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제대로 보기만 해도 내일 바로 경매 입찰하러 가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만 제대로 확인하시고 연습을 해보셔도 굳이 따로 돈 내고 경매를 배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건을 찾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입찰가 선정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이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매지 하나 가입해서 사용하실 건데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고르고 저는 강원도로 한번 골라볼게요. 여기서 아파트로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아파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쉬운 물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경매지들도 그렇겠지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임차인 임차권 등기 이런 게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 이런 게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왕초보 분들은 먼저 문제 없는 거 선택하셔서 입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원도에 아파트를 찾다가 여기 가격도 1억 1,400만 원에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하면 입자 한번 보게 될 물건은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단관 8차 청솔 아파트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1억 1,400만 원, 최저가는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5구 사이즈,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겠죠. 그러면 저는 실제로 들어오면 이 매각물건 명세서부터 한번 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뭐냐? 법원에서 낙찰자가 물어주어야 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라 하고 공식적으로 내놓는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점유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 있고 임대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전입신고는 2024년 이 둘 중에 더 빠른 걸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뭐냐? 여기 권리가 있는 사람들 배당 신청하세요. 순위대로 나눠줍니다. 이전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라는 마지막 날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25년 7월 9일에 했죠? 그러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 근데 참고로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은 은행보다 선순위로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기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없다. 저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한번 볼 때 이것부터 보게 됩니다.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 매각물건 명세서가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저도 경매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잘 안 보시더라도 한 번씩은 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비고란에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음 아니면 유치권 얼마 있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서 여기 보시면 미납관리비 70만 원이 있는데 이 플랫폼마다 이거를 제공해주는 데가 있고 제공해주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플랫폼을 믿지 말고 실제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뭐 803동 602호 경매가 나왔는데요. 여기 미납관리비가 얼마예요? 하면 99% 알려줍니다. 진짜 간혹 가다가 안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좀 소규모 아파트나 아니면은 관리단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 이런 곳이 좀 안 알려주는 곳이 한두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플랫폼을 보지 말고 실제로 전화로 확인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보증금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미납관리비 저희가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 현황은 뭐냐? 아까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임차인이 누가 있다. 거기 전입세대 열람을 했더니 누가 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소유자의 가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 가족은 임대차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세대주로 소유자가 있을 경우 99.9% 대항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등기부 현황 저는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고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는데 이 건물 등기부 현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적어놓은 조금 순서대로 적어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김주희님이 이거를 매수를 했죠. 1억 1,600만 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죠.
지금 최저가가 7,980만 원인데 이거를 15년도에 1억 1,600만 원에 샀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근저당을 잡지 않았는데 2년 후에 근저당을 잡았구나. 8,700만 원 권리 금액이 있구나. 한 7천만 원 정도 빌렸겠죠? 이게 소멸 기준이고 말소 기준 권리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차인 전입 일자는 근저당 이후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구나.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말소 기준 권리는 이런 경매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를 해주어야 되냐, 해주지 않아도 되냐의 기준이 되는 그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번은 2017년 이 근저당권이 세워진 이후 거는 전부 말소. 이 임차인분들도 늦게 들어왔으니까 말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한번 봐요. 이 플랫폼에서 제공한 그 등기부가 실제 등기와 맞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 임차인이 24년 2월 26일 날 들어왔는데 이 전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느냐, 아니면 이후에 있느냐, 이거겠죠. 일단 갑구는 무엇이냐, 등기부 등본의 갑구는 무엇이냐.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A가 가지고 있다가 B가 뭐 매매나 증여로 물려받았다, 이런 내역이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등기 목적과 접수, 등기 원인이 있는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뭐 상속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접수와 등기 원인은 뭐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접수는 12년 6월 27일, 등기 원인은 12년 4월 6일. 이 뜻이 뭐냐, 매매 계약은 4월 6일 날 했고 실제로 소유권 이전은 6월 27일 날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 원인은 사실상 볼 필요가 없고, 이 접수, 법원에다가 갖다 내고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 말소 기준 권리라든지 권리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렇겠죠? 12월 10일 날 매매하기로 했고 1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다. 법원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을구는 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뭐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이런 돈을 빌렸다, 아니면은 누가 압류를 했다, 체납을 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찾기로 했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기로 했죠. 이 위에서 갑구에서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25년 4월 16일,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003년 전세권 다 삭제됐고 여기 다 없죠? 그리고 2017년 근저당권 설정 김주희. 2017년 6월 9일 날에 근저당 설정이 됐구나. 말소 기준 권리는 이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24년에 근저당을 또 설정을 했고,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봤던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죠? 17년에 근저당 설정했고 24년에 근저당 설정했고, 그리고 25년 4월 16일에 경매 신청했고, 여기 근저당권 동제천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겠죠? 여기까지 봤듯이 이 물건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먼저 이 감정가가 1억 1,400만 원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에 팔리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보실 때는 아파트 실거래가, 뭐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를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아실이라는 플랫폼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 청솔 8차, 거래현황 더보기,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시면 이렇게 전세, 월세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하는 곳에서 이걸 긁어온 거죠. 여기서 그러면 저는 단기 매매를 할 거니까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대충 한번 봐볼게요. 1억 400, 1억 1500, 1억 2000, 1억 1400, 뭐 여기까지 보면 여기 25년 11월에 9,500만원 2층 9,5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구나. 그러면 대충 1억 500에서 1억 2천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전세도 한번 볼까요? 이거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럼 전세 얼마가 될까? 전세 1억 800, 9,900,
8,900. 9,900. 대충 1억 정도? 9,900이 많이 되구나. 전세는 9,900, 1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내가 1억 500짜리 사서 500만원 갭으로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세 사느니 내가 매수를 하겠다. 전세가 1억인데 거래가 1억이면 일반 사람들은 전세를 들어갑니까? 매매를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매매를 들어가겠죠.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매매 가격은 1억 밑으로 떨어지질 않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한번 볼까요? 월세. 인테리어가 돼 있는 곳은 1000에 60, 2000에 55, 그리고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곳은 1000에 50, 500에 50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도 한번 봐보죠. 네이버 부동산 여기 원주 단관 청솔 8차 시세 실거래가를 들어가서 실제로 방금 봤던 아실 플랫폼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하고요. 보시면 1억 400, 1억 1500, 1억 2000 1억 미만으로 잘 안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고 전세랑 월세도 한번 봐주고요. 이렇게 실거래가를 봤으니까 실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매물들은 어떤 상태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부터 한번 봐볼게요. 면적은 하나니까 매매 9,800 1층 9,800.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5층부터 11층 이 사이를 선호를 하죠. 선호도가 좀 별로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8층 1억 500, 11층 1억 500. 좀 사진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 여기 보면 802동 1층 1억 500. 1층인데 선호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1억 500. 화장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싱크대 새로 맞춘 것 같죠? 싱크대 뒤에 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신발장이랑 여기 북박이장 교체를 한 것 같구나. 그리고 더 볼까요? 내부 샤시가 되어 있네요. 내부 샤시가 되어 있고 문은 좀 옛날 것 같고 여기 콘센트도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면 좀 옛날 것 같고 그리고 외부 샤시 옛날 상태고 그리고 베란다 타일 옛날 그대로. 이 정도가 1억 500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조금 더 봐보죠. 806동 1층 1100만원 1층이니까 1층 패스. 여기 802동 8층 우리는 602호 우리는 602호였어요. 여기는 8층 802호. 외부 샤시가 바뀌지 않았고 옛날 그 상태. 그리고 화장실 인테리어를 했다. 화장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문틀 손잡이도 바뀌었네요. 손잡이도 문틀도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싱크대 한번 바꾼 것 같다. 그리고 요 뒤에 신발장도 깨끗하죠. 멀리서 보게 되면 문틀은 바꾸지 않았고 문만 바꿨다. 여기 안에 있는 문도 그렇죠. 문틀은 바꾸지 않았고 문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는 바꿨다. 도배장판하고 전등은 LED가 아닌 것 같다. 좀만 더 봐볼까요? 803동 10층 1억 1500에서 1억 2000. 과연 이 1억 1000에서 1억 2000 컨디션은 어느 정도인가 봐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문틀을 바꿨다. 문틀 아래가 없다. 이 정도를 해야 1억 1500에 올릴 수 있겠구나. LED 등도 있죠. LED 등도 새거로 다 바꿨다. 그리고 싱크대도 깨끗하다. 여기 중문도 있네요. 중문 정도가 있어야 1억 1500이다. 그리고 내부 샤시 깨끗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 다 바꿨죠? 내부 샤시 되어 있고 도배장판 싹 했고 그리고 베란다 타일 바꿨고 여기 북박이장 바꿨고 이 정도가 돼야 1억 1500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그 집은 어느 정도가 인테리어가 돼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진을 한번 봅니다. 사진 602호. 손잡이도 못 보네. 옛날 20년 정도 된 집은 그 빨간 도어락에 손잡이 있는 그런 문손잡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일체형으로 도어락이랑 문손잡이랑 일체형으로 된 걸 사용하죠. 근데 이 집은 그걸 볼 수가 없다. 사진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현장 가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추측하기 위해서. 그리고 별반 추측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한번 로드뷰를 한번 봐볼까요? 방금 803동 602호. 여기 뭐 초보분들은 여기 있는 이 글자가 뭐지? 할 수 있는데 여긴 803동이죠. 803동에 1호부터 9호까지 15층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로드뷰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부터 1호라 그랬으니까 1, 2 602호 1, 2, 3, 4, 5, 6
아, 여기 외부 샤시가 안 되어 있구나. 여기 옆에 보면 외부 샤시가 되어 있죠? 사실 외부 샤시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외부 샤시가 되어 있으면 아, 최근에 인테리어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외부 샤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아하니 인테리어가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북박이 열려 있는 것 같죠? 아, 북박이도 좀 오래되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입찰가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본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엑셀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엑셀표로 정리해서 아, 내가 몇 월 며칠 날은 이런 물건을 한번 입찰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 물건을 다시 안 봐도 될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하듯이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저가 7,980만원. 그리고 시세가는 아까 봤죠? 1억 500에서 1억 2천만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이라고 볼게요. 층수는 6층이라서 괜찮지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일단 1억 1,000만원 정도 시세가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입찰가 산정표를 제가 만든 이런 엑셀표를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낙찰을 받고 나면 거기서부터 뭐 등기비라든지 국민주택 채권,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자, 미납 관리비, 그리고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감정가 1억 1,400만원, 그리고 시세가 1억 1,000만원, 입찰가는 그냥 9,500만원으로 임의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2015년에 1억 1,6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단 말이죠. 물론 이때 시세가를 봐야 되겠지만 그때와 시세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참고용이니까. 그리고 유찰횟수 한번 면적 59, 그리고 시가 표준액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803동 602호 7,200만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 표준액을 적으면 국민주택 채권 할인료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등기비 1.1% 계산하고 법무비용 50만원 준다고 하겠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더 낮은 금액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했을 때 6,840만원, 그리고 이율은 뭐 4%의 중도상환 수수료 0%, 3%의 중도상환 수수료 1.2%, 그리고 매도 예상 개월수 6개월 정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했을 때 이자는 136만원, 중도상환 수수료가 1.2%라고 했을 때 180만원 정도 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중간값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60만원. 그리고 명도 비용은 아까 확인했죠. 이분은 저희한테 명도 확인서라는 걸 받아야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 비용도 내지 않고 미납관리비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감정가 1억 1,400에 시세가 1억 1,000, 그리고 입찰가를 9,500만원에 했을 때 월별 관리비 15만원에 6개월 90만원 이렇게 쳐서 인테리어 비용이 없다면 3,1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950만원 정도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봤던 사진에서 이 정도 되는 화장실은 한 250만원 정도, 그냥 25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싱크대 2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1m 정도 되는 이런 신발장 50만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싱크대 200만원, 화장실 250만원, 신발장 50만원, 그리고 도배장판 25평 정도면은 150만원, 싸게 해서 150만원이고 200만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베란다에 있는 북박이장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그럼 700만원. 7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9,500만원 입찰가를 산정해서 낙찰을 받았다 하면 3,850만원 정도 들고 300만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하면 950만원 정도 벌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하고 실제로 이 집에 가서 무엇을 봐야 되냐? 첫 번째,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두 번째, 이 집의 문손잡이를 보고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초인종을 눌러서 이 사람한테
내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부까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확실한 입찰가를 선정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모르는 상태다 하면 여기 입찰가 9천만 원. 그러면 입찰가를 9천만 원 정도로 9천만 원 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 7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을 때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7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인테리어가 필요하다 하면 3,3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760만 원 정도 수익.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이 운 좋게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2,650만 원 내고 1,400만 원 정도 수익. 이 정도를 잡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현장 가서 입찰표를 쓰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플랫폼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기일 입찰표. 여기에 사건 번호 정확하게 적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10-0000-0000, 주민번호 적고, 저는 웬만해서 집에서 이거를 출력해서 갑니다. 9,700만 원. 이렇게 적고 가족들한테 확인 한번 해달라고 한 다음에 인쇄를 하고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입찰 날짜가 돼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러 갑니다. 사실상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 내역도 많고 시세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굳이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이걸 입찰하려고 하는데 내가 시세를 잘못 확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부동산에 전화해 보시고 입찰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한 분씩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